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994년 7월 다른 해 여름보다 더 선명하게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에어컨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유례 없는 폭염에 많은 국민들이 강변은 물론이고 집 앞 골목길에까지 자리를 깔고 누워서 힘들게 잠을 청하기도 했었죠. 바로 그 더위와 함께 찾아온 소식이 북한 김일성 사망 소식입니다. 내일이 바로 김일성이 사망한 지 30년 되는 날이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김정은이 독자 우상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애도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1일로 대폭 축소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남북의 창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서울시청 부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역주행 차량의 대형 참사가 벌어졌죠? 네, 지난 1일 월요일 밤 9시 27분입니다. 서울시청역 뒤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차가 갑자기 사람들이 있던 쪽으로 돌진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낸 차량은 일방통행길 200m 넘게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습니다. 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철제 안전 패스가 있었지만은 워낙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은 도심 중심지인 시청역 음식거리로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귀갓길에 나섰는데 평소에 밥을 먹으러 갔던 그런 곳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참사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2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건 평일 밤 9시 27분. 저녁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한창 귀갓길에 나설 시간대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호텔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에 진입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약 150m를 역주행한 차량은 안전 펜스를 뚫고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역주행 차량은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까지 연달아 추돌하고 50m 정도를 가 결국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덮친 곳은 도심 중심지인 시청역 음식거리로 직장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앞 인도에서는 담소를 나누거나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차로 인근에선 사람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역 1호선, 2호선 지하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사람 어마하지. 사고 차량은 이곳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를 거쳤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도로와 인도 사이 철제 안전 펜스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역주행 차량의 질주에 사상자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 사고 현장과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죠. 네, 시민들은 국화와 손편지를 남기면서 희생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애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다는 고등학생의 손편지,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 추모 현장에는 술병 그리고 피로 회복제가 놓여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빈소에도 추모 행렬 이어졌고 사고 희생자 9명의 발인 지난 4일 엄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첫 정식 조사가 운전자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면서 급발진 사고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밝히는 건 이제 경찰 몫이 됐습니다. 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을 검증하고 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서 검사 4명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탄핵안을 발의했죠. 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이은 법사위 회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검사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사유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강백신 검사와 어미중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김용민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권한을 의원입니다.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법사위원장님 주도하에 이걸 민영배 숫자가 민주당 많으니까 의원입니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야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대북 송금 수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주장한 이른바 검찰청산의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도 보복 탄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원내대변인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해당 검사들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이번 탄핵이 타당한지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죠. 네, 사흘 전입니다. 최해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핵심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의원 190명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은 189표, 반대는 1표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도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면서 다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4일 목요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현장의 소리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당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야당이 종결을 요청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반대 토론을 제지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이 발언을 끊을 권한까지는 없다며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 의장이 토론자가 단상에 있는 상태에서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바지사장 꺽두각시 국회의장 쓸모없다. 탄핵 중독 민주당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여당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 주도의 해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디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이번 특검법을 수용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혀 제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 곧바로 본회의 재표결을 추진해 순직 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됐죠? 네, 총선 후 처음으로 이뤄진 장관급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탄핵안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라크 전 종군 기자로 강력한 인상을 남긴 그런 인물이죠. 이 지명 소감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할 경우 탄핵으로 다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인 탄핵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 현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열거하면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라고도 반문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새 이사 선임 절차는 취임하면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보자입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후보자의 강경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의 책임자, 노조 탄압의 주역이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MBC 민영화를 논의했었다며 이번 지명은 MBC 장악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명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입니다. 위원장 지명 강행은 결국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험난한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지금 장맛비는 충청도와 전북 북부 그리고 경북 중북부 지역, 경기 남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충북 음성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충남 보령과 전북 군산, 무주의 빗줄기도 굵은 상태입니다. 오늘 충청도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높은 습도 속에 곳곳에는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강원 영서, 일부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이 대구와 제주 34도, 강릉 31도, 광주 30도, 서울 29도, 부산과 대전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가 있었던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원효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비교적 전 구간에서 원활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계일교에서 창동교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창동교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남한강대교에서 흥천 2포까지 정체 시작됐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설악에서 화도 부근까지 빠른 시간 안에 15km 구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인 곳에서는 빗길 사고 잇따르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전주 진출로 갓길에 사고 있고요. 좀 더 가서 익산분기점 진출램프에서도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 환율이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는데 어느 정도예요? 심상치 않네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1달러에 8,000원대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꾸준히 오르다가 12,000원, 3,000원 그러다 갑자기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어허. 그러면 우리로 치면 지금 거의 환율이 2,300-400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제 거의 망한 상황이죠. 네. 위안화도 1,200원대여야 되는데 지금 1,800원, 900원. 그러니까 50%에서 한 60-70%까지 지금 폭등한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국경을 개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때는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가 없으니까요, 외부랑. 예. 그런데 국경을 개방, 어차피 지금 강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례적으로 폭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경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이제 상대 평가 절하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달러나 위안화 외화 수요가 이제 커지는 것 같고 필요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원화 가치가 현실화되니까 이제 안정적인 경화, 하드커런시, 달러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통제했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그동안 과거에 이제 원화보다 왜냐하면 북한이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억 100억이 있더라도 그냥 1인당 10만 원 정도만 바꿔주고 갑자기 이제 바로 당일날 발표하고 그러니까 모든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속출하고 노동당 재정기획부장 박남기는 공개 채용당하고 총리가 사과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이제 사람들이 달러나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경제를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을 막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이제 강력하게 개인 간의 환전을 금지시키고 예. 이제 국가의 환전소에서 이제 하는 형식을 취해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지금 다시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엄청 치솟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수출에는 좋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예. 그다음 근데 문제는 이제 국가 부채나 외화 부채나 아니면 수입품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의 주요 생필품이 이제 식용유,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예. 밀가루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장마당에도 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주요 품목들 식용유나 조미료 이런 것들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재정상을 전격 교체했다는데 이것도 문책성 경질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정상을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말부터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올해 농사도 괜찮고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일부 편향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경제 상황이 잘 되고 있는데 재정상을 교체했다면 교체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교체했다면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교체했다면 최근에 이 환율
문제가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게 매우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네요. 이미 이제 경제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이 8,4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갔다면 공포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제 너도나도 이제 그 원화보다는 달러나 위안화를 가지려고 할 거고, 그럼 더 희귀해지니까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위안화나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더 비싸게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사롭지 않고요. 뭐 과거에도 뭐 진폭은 있었지만 더 큰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생필품 말씀을 드렸지만 식량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 4,000원대 중반대 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7,000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곡이라 할 수 있는 옥수수가 더 중요한데 여기 한 1,800원, 2,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3,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차단이 난 거죠 지금. 참 북한 주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요. 그렇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단독 우상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요? 뭐 단독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를 간부들이 착용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원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원래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그 휘장에 달린 그 휘장 초상 휘장을 꼭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6월 28일, 7월 1일 날 열렸던 노동당 그 10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이 김정은 얼굴 하나만 달린 걸 다 달았어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확인된 건. 있다고는 소문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월에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하고 김정은이 나란히 걸렸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차단이 난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은 자기 초상 휘장을 쓴 게 1970년. 그때 김일성 전성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일은 92년. 그러니까 김일성은 58, 김정일은 50살 때 초상을 달게 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지금 이제 40이거든요. 40인데다가 지금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지금 경제가 최악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자신감이 있고 안정적일 때 초상을 이제 휘장을 달게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단독 휘장을 달고 이제 초상화도 내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친근한 어버이라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쓰던 위대한이라는 호칭도 본인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대에 비하면 너무 급하고 한마디로 과속 우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아직 김정은의 동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이제 그 모자이크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타일로 이제 그 형상을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동상은 없는데 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뭐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동상 나오는 게. 네. 참 너무 서두르고 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단독 우상화에 나선다. 그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자신감 때문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보면 만기 칠남형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관여를 하거든요. 뭐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뭐 1,000건 이상씩 직접 관여하고 뭐 민들레 학습장, 소나무 채권 이름도 본인이 다 져요. 그러게 보면은 정말로 그 과대망상,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이제 내세웠 이제 이룩했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반대로 불안감의 표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충성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의 우상화를 가속화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 양면이 모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상반되는 측면이 이게 계속할지 이제 뺐지만 해도 단독 휘장을 달았다가 또 7월 3일 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휘장하고 단독 휘장이 섞여 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 속도를 조절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네. 바로 내일이 김일성 사망 30년 되는 날인데 애도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단 하루로 대폭 축소했다고요? 계속 줄어왔죠. 사망 직후에 김정일은 4년간 유언 통치 애도 기간을 했고 뭐 100일, 30일, 7일 이렇게 줄어왔다가 지금 현재 보도로는 1일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며칠간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을 보면은 애도의 분위기를 크게 축소한 건 아니에요. 예년과 좀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까지 올해가 사망 30주년이니까
오늘 새벽에는 참배 안 한 게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아마 이 자기 우상화도 뭐 어느 정도 뭐 분수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현재로 봐서는 측근들 데리고 30주년이니까 참배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참배한다면 금수산에 가는 거죠? 예, 거기 뭐 미라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김일성 생전 집무실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미라 안치소 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둘이 다 거기 있죠. 예. 내일은 참배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국회 막바지에 연금 개혁 이루질 못했는데요.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 국민연금 아예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많죠. 지금 국민연금,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수령자는 늘어나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돈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니 이게 참 뭐 당연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다 선진국이 다 국민연금 개혁 때문에 고민이고 뭐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고민이 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나라가 제일 연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평균 연령만큼만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작게는 1.4배, 많게는 2.9배를 더 받아가는 구조면 이걸 수익비라 그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2-3배 받아간다. 내가 낸 돈보다 평균 연령만큼 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속된 말로 무조건 남는 장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년 있다가 연금이 고갈된다, 바닥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입 안 한 분들이 이미 우리 국민 이거 뭐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연금 안 내는 분들이 절반이나 되고 이게 또 큰 문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이걸 왜 의무로 하냐, 선택으로 하자. 이건 국민연금은 뭐 대국민 사기다. 다음 대선 공약 때 국민연금 폐지하는 사람 밀겠다. 이런 아직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것도 참 우리에겐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뭐 버는 돈이 적은 분들일수록 사실은 국민연금에 더 가입해야 되는데 하지만 버는 돈이 워낙 현재 적다 보니까 아유 내가 연금 낼 돈도 없다 이러면서 불만이 더 많고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특히나 좀 뭐 극단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2023년 작년에 새롭게 가입하는데 월 한 100만 원 정도 못 벌어서 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2만 원, 3만 원 내는 청년이 20년 이상 가입하면 수익비가 4.3배가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장담컨대 우리 인생에서 100만 원 투자하고 430만 원 버는 금융상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말고는. 그렇죠.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현실은 어떠냐면 당장 하루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야 되는데도 못 내시는 분들 또는 뭐 실직 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납부 예외 신청한 경우가 368만 명. 또 보험료 장기 체납한 분들도 102만 명. 그러니까 정작 정말 내서 많이 받아가야 할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아가는. 반면에 국민연금이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걸 아는 국민들은 의무 납부액보다 일부러 더 내서 이거 추납이라 그러는데 2020년에만 34만 명이 추납했더군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굳이 15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죠. 네. 또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주부나 학생들 가입해서 이건 의무가입자라 그러는데 여기도 85만 명이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입 대상자도 아닌데 그냥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지만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한다. 그렇죠.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연금 상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한 게 저소득층일수록 되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되돌려받는 돈이 적지만 그래도 원금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 1.5배에서 2배를 받으니까요. 예. 네. 또 하나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20년 동안 꾸준히 내는 거하고 반대로 절반 월 한 300만 원쯤 버는 사람이 30년 가입하는 거하고 어느 쪽 연금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뒤가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다시 강조드리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꾸준히 내면 훨씬 크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히 지금 40대인데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친구나 우리 자녀 세대, 동생 세대는 꼭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뭐 반환 일시금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특히 여성분들 중에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저 회사를 다니다가 한 8년 채우고 10년을 못 채우면 정부가 예전에는 그냥 당신은 국민연금 이제 연금 받지는 대상자는 아니니까 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돈 좀 이자 쳐서 돌려줄게 한 게 있거든요. 요걸 반환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주고 매달 조금씩 내야지고 10년을 채우면 연금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0년을 채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낸 돈보다 더 많이 주다 보니까 30년 뒤면 2055년엔 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고갈된다. 그러니까 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 답은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덜 받으면 되는데 일단 덜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이 64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줄이는 건 못 줄이고 그러면 이제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그렇죠. 요겁니다. 진보 진영은 국민들이 힘드니까 더 내고 더 받자. 보수 진영은 더 내는 건 당연히 더 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또 바닥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자. 더 내고 그대로 받자. 이렇게 대충 두 가지 논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열리자마자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내놓은 안 보면 9% 지금 우리가 버는 돈에 100만 원 벌면 그중에 9만 원을 내는데 그걸 13%로 13만 원을 내자. 이렇게 올리자는 안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받는 돈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20년 동안 받은 월급 평균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은퇴 후에 돌려받느냐가 소득 대체율인데 우리는 40%인데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은 이걸 조금 더 올리자. 조금 더 받자. 더 내고 더 받자. 조금이라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를 내는데 직장인은 또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4.5씩 내는데 이걸 12%로 올리면 내가 6%, 직장이 6% 내자. 이렇게 올리고 이제 13%로 올리면 조금 더 내겠군요. 6.5씩 내죠. 6.5씩. 이렇게만 올리면 한 국민연금이 8년 더 고갈 시점이 미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근본적인 개혁 대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올리고 받는 건 그대로 받자. 그래서 몇십 년이라도 더 미루자 고갈 시점을. 네, 지금 이렇게 논쟁이고요. 그래서 지난 국회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44%로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별 차이 안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44% 국민의힘 받자.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합의가 했는데,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때 우리가 개혁을 그때 이제 국회의장은 원포인트라도 그럼 빨리 국회 열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지금 이제 원래 60세부터 받던 국민연금을 이제 점점 미뤄서 저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받는데 요걸 조금 더 미루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일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은퇴 시점을 늦추려면 정년을 또 연장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년을 연장하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에 이게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요 방안 국민연금을 65세 이후 그러니까 받는 그 연령 개시 연령을 더 미루자 이건 저희는 선택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가 간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내고 어느 정도 받아요? 일본은 2004년인가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그 전에 30년 동안 우리처럼 똑같은 논쟁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제 30년이나 먼저 국민연금을 시작했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고민과 논란이 계속되다가 2004년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연금은 100년 이상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해서 18.3%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18.3이요? 네, 우리가 지금 9%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8%를 내는 쪽으로 올려놨고 소득 대체율을 우리가 40%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 45로 올려볼까 했는데 일본은 지금 33%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이상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이제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확정하지 않고 그 해 성장률, 경제 성장률, 출산율, 기대 수명 뭐 이런 걸 다 연계해서 조금씩 더 내게 한꺼번에 하면 반발이 심하니까. 그또 이제 당시 젊은 세대가 우리는 돈만 내냐.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논쟁이었는데 이제 이걸 좀 감안해서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래도 고이즈미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정말 어렵습니다. 2019년에 기억하시죠? 12월인가 11월인가 그 파리 시내에서 화염병 이게 하고 시위할 때 자동차 불타고 했던 것도 역시 연금 개혁 반대 시위였고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연금 한 번 제대로 개혁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다가 논란 끝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때 유시민 장관 사의 표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절반의 개혁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나마 그때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구조를 잘 몰라서 그나마라도 됐다. 정권에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 제도도 갖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도입한 지 10년쯤인데 지금 어르신들 몇 %가 평균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기초연금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한 명에서 100명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순서대로 70명까지 70%를 주죠. 하위 70%. 네. 그래도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70%를 주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기본적으로 늘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걸 또 올려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33만 원 정도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했고 10년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걸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실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뚜렷합니다. 눈여겨볼 건 우리 재정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복지인데 이런 정책은 늘 보수 진영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은 내면 보수 진영이 반대해서 안 되는데 보수 진영이 내면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그래서 7조 원 들어갔던 예산이 계속 받는 분도 늘어나고 받는 월 지급액도 늘어나니까 지금 올해 24조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가 650조 재정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게 노인 빈곤 개선 효과는 뚜렷해서요. 모든 수치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작할 때 2012년에 노인 빈곤율이 48%였는데 10년 후에 37%까지 떨어졌고요. 5분위 소득 배율 그러니까 1, 2, 3, 5등급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을 나눴을 때 제일 형편이 좋은
첫 번째 등급과 나쁜 5번째 등급의 배율이 그대로 놔두면 11배까지 될 뻔했는데 지금 7배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심지어 노인 자살률도 줄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조용히 기초연금이 강화되면서 최소한의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닐 겁니다.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되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드리는 건데 사실은 국민연금은 일하는 것만큼 내고 받고 또 소득 분배 효과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좀 개혁하고 합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을 보면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연금 이 3중 연금 체계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기초연금은 나는 기초연금 돈 한 푼 안 내도 국가에서 33만 원씩 따박따박 주는데 국민연금은 왜 자꾸 보험료를 올리려고 그러느냐, 왜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아직도 우리 국민 절반이 의무가입이지만 절반이 가입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런 분들은 기초연금만 받게 되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층층이 쌓아야 하는데 그걸 이제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쌓아 나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험료는 올리는 쪽으로 여야가 아마 이견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대로 받을 것이냐. 조금 더 받을 것이냐. 조금 더 받을 것이냐.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가면 그 돈을 결국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정이 책임지겠죠, 국가가? 네, 세금 걷어서 합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겠습니까? 결국은 청년 세대가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조금 더 낸다. 이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우리가 이제 월급에서 조금 더 떼갈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만큼 받을지 더 받을지, 지금만큼 받으면 기성세대가 좋고, 더 받으면 기성세대가 좋고, 대신에 젊은 세대가 부담을 떠안는 그렇죠. 그런 개혁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이거는 더 부담이 되니까 빨리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1,000조 원 쌓여 있고 작년에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 운영을 잘해서 120조를 벌었습니다. 그 증시가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너무너무 곳간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어떻게 더 쌓아 나가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장 전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디고가 부르는 여름아 부탁해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